요양원에서 일해온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손에 건물 몇 채를 쥐고도 병상에서 물 한 모금 먹여줄 사람 없는 부자도 보았고, 모아둔 돈은 별로 없어도 자식과 손주들에 둘러싸여 평안하게 눈을 감으시는 평범한 분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자주 보게 되는 것은 깊은 막막함입니다. 내가 늙고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손에 쥐고 있는 그 알량한 노후 자금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누구에게 써야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헤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통장에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몽땅 털어내서 자식들 집 사주고 차 사주며 좋은 부모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구두쇠처럼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심지어 병이 나도 병원비가 아까워 통장에 찍힌 숫자만 쳐다보다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움켜쥐고만 계시겠습니까? 제 30년 경험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행동은 모두 비극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에 사시는 조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늙어서 겪은 뼈저린 경험, 아니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고 나서야 오늘 전해드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늙어서 통장에 돈이 있다면 반드시 가장 먼저 이 세 가지를 사야 한다고요. 이 세 가지는 오직 돈으로만 살 수 있고 내 지갑을 열어 돈을 써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발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는 가장 지독한 벌레처럼 하루하루 당신의 뼈를 다 갉아먹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을 놀라게 할 대단한 이야기도 재벌가의 혈투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 어쩌면 여러분, 혹은 저, 아니면 바로 옆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조 선생님은 은퇴한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집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고 아들과 딸도 모두 곁에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하나 없는 행복한 노후 그 자체여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자신이 행복할 줄 알았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평생 가장 자존심 상하고 정신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끔찍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돈을 막 쓰겠다고 마음먹은 뒤에야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샀기에, 그리고 어떤 후회가 있었기에 이토록 뼈아픈 경고를 남기신 걸까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십시오. 조 선생님의 이야기는 75살이 되던 해부터 시작됩니다. 옛 동네 이웃들의 눈엔 선생님은 참 복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꽤 괜찮은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고, 세상 모든 제자를 길러낸 건 아니더라도 교육계에서 꽤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선생님 안녕하시냐며 인사하는 제자들도 종종 있었지요. 아내는 몇 년 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건 서울 한복판에 낡았지만 목이 아주 좋은 다세대 주택 한 채와 남은 평생 마음 편히 살 만큼의 통장 잔고 약 3억 원 정도였습니다. 큰아들 건우와 작은딸 미영이도 다들 제 가정을 꾸렸으니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노후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엔 조 선생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막 세상을 떠났을 때 텅 빈 낡은 집에 홀로 남아 하루 종일 말동무 하나 없이 텔레비전 서리만 친구 삼아 지냈습니다. 그 지독한 외로움은 매일 해가 질 무렵이면 밀물처럼 밀려와 선생님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아들 건우와 딸 미영이는 효심이 지극해서 마치 시합이라도 하듯 매일 전화를 걸어 서로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다투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그 큰 집에 계시다가 밤에 갑자기 열이라도 나고 아프면 누가 알겠어요. 저희가 불안해서 안 됩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좋으니 몸보신 제대로 해드릴 겁니다. 딸 미영이도 질세라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집으로 오세요. 우리 남편이랑 장기도 두고 수다도 떨면 좋잖아요. 손자도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솔직히 그 효심은 당시 조 선생님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내의 영정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제 마음 푹 놔도 되겠어. 우리 자식들 참 잘 키웠어. 다들 아주 철이 들었네. 그렇게 자식들의 뜨거운 권유로 선생님은 많은 가정에서 흔히 하는 자식들 집을 돌아가며 지내는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공평하게 홀수 다른 아들 집, 짝수 다른 딸 집에서 지내기로 했지요.
선생님은 체년을 중시하는 분이셨고 평생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내 친자식들 신세라도 지기 싫어하셨지요. 자식들의 살림살이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머무는 집에 매달 100만 원씩 식비와 관리비 보탬 명목으로 먼저 내놓으셨습니다. 서울에서 노인 한 명의 생활비로 100만 원이면 차고 넘치는 큰돈입니다. 처음엔 자식들도 말로만 아버지 왜 이러시냐, 너무 남처럼 구신다,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몇 번 거절하는 신용을 하더니 결국 묵묵히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조 선생님은 그땐 이렇게 돈을 좀 써야 며느리나 사위 마음에 응어리가 안 생기고 다들 마음 편할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유지되는 그 마음의 평화에는 유통기한이 있었고 그 기한은 너무나도 턱없이 짧았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이야기가 엇나가기 시작한 건 외손자가 최신 유행하는 오락기를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한 날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마침 딸 미영이네 집에서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11살 난 외손자가 아침 일찍부터 거실 바닥을 뒹굴고 울부짖으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반 친구들 다 그 오락기가 있는데 자기만 없다며 학교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딸 미영이와 사이는 번갈아가며 달래기도 하고 혼내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지붕이 날아갈 듯 더 크게 울어댔습니다. 결국 사위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댄 채 어쩔 수 없다는 듯 선생님을 쳐다보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요즘 애들 으스대는 게 참 심하네요. 근데 그 기계가 만만치 않게 비싸거든요. 다 갖추려면 4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우리 다음 달에 자동차 보험료도 내야 해서 주머니 사정이 참 팍팍한데 그 헛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딸 미영이가 그 말을 넙죽 받았습니다. 아이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눈길은 소파에 앉은 아버지를 향해 힐끔거리며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자자, 그만 울어. 할아버지가 너 제일 예뻐하시잖아, 그치? 할아버지한테 제발 부탁해봐. 할아버지가 너 이렇게 슬퍼하는 거 절대 못 보실 거야. 그 말을 듣고 조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생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은퇴한 선생님이자 손주를 끔찍히 아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는데 안 된다고 말하면 졸지에 온 집안의 유일한 악당이 되고 손주를 학교에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든 못된 사람이 되는 꼴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푹 쉬고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뽑고 방에 가서 통장까지 가져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애 너무 나무라지 마라. 그 40만 원, 이 할아비가 내마. 손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싹 닦고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할아버지 다리를 껴안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딸과 사이도 순식간에 얼굴에 한바구음을 띠며 연신 죄송합니다. 또 돈을 쓰게 만들었네요. 이 녀석이 너무 응석바지로 커서 탈이라며 굽실거렸습니다. 선생님은 괜찮다. 아이가 기뻐하면 됐다고 손을 저으셨죠. 하지만 몸을 돌려 쉬려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문이 꽉 닫히지 않은 틈으로 등 뒤에서 사위가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마치 일부러 들으라는 듯 딸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똑똑히 듣고 말았습니다. 거봐, 내가 이 방법이 통할 거라 했지? 장인어른 소리 저렇게 돈이 많은데 가만히 놔두면 뭐해? 그냥 놔두느니 자식들한테 점수도 따고 애 물건도 사주면 다 좋잖아. 그 한마디는 시뻘겋게 달궈진 쇠꼬챙이처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선생님의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발걸음이 멈췄고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눈에 자신은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은 그저 가만히 놔두면 썩는 돈이었던 겁니다. 손주를 사랑해서 베푼 마음이 사위의 눈에는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핑곗거리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은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걸어다니며 숨을 쉬는 현금지급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선생님은 완전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자신에게 턱없이 짧은 손님방의 작은 침대에 누워 낯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천장 구석에는 벽지가 조금 벗겨져 있었는데 마치 잊혀진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만 하던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둘 다 박봉의 교사라 돈 한 푼을 반으로 쪼갰으며 살았지요. 부부의 가장 큰 꿈은 은퇴하면 모아둔 돈을 들고 전국을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바다도 보고 설악산에 가서 일출도 보고 젊은 시절 학생들 가르치느라 바빠서 보지 못한 풍경들을 실컷 보러 가자고 했지요. 두꺼운 전국 지도까지 사서 그 위에 동그라미를 쳐가며 길을 계획했었습니다. 아내가 숨을 거둘 때 선생님의 손을 꽉 잡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 목까지 잘 살아. 즐겁게 살고 절대 당신 자신을 홀대하지 마. 자식들 때문에 당신을 희생하지 말라고. 당시엔 눈물을 흘리며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식들 집에서 손주들 재롱을 보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삶이란 말입니까? 그저 적막하고 텅 빈 집에서 나와 더 비좁고 시끄럽지만 사람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감옥으로 거처만 옮긴 것뿐이었습니다. 딸 집에서는 자식들의 온갖 요구를 다 들어주는 현금 지급기 신세였다면 아들 건운의 집의 상황은 몸을 쥐어짜는 또 다른 형태의 착취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실내장식 회사를 차렸는데 지난 2년간 주택시장이 요동치면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바빴습니다. 선생님은 아들 집에 머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종일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들 부부와 중학교에 다니는 손녀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영양도 맞춰야 하고 메뉴도 매번 바꿔야 했지요. 그러고는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빨래를 하고 바닥을 닦으며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손녀를 데리러 가고 숙제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밤늦게 아들과 며느리가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 대령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일하는 아주머니보다 훨씬 더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진심이 담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조차 거의 듣지 못했지요. 그럼 무엇이 돌아왔을까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는 며느리의 잔소리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고지서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낮에 혼자 집에 계실 때도 냉방기 켜고 계세요? 요즘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데요. 이렇게 쓰시면 완전 낭비예요. 그리고 빨래는 왜 자꾸 건조기를 돌리세요? 오늘 햇볕이 이렇게 좋은데 밖에 널면 되잖아요.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 하는 거 모르세요? 사실 그날은 서울에 며칠 내내 비가 쏟아져서 손녀 교복을 빨리 말려야 했기에 건조기를 쓴 것이었습니다. 냉방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찌는 듯한 7월의 한여름이었고 서양집이라 열기가 찜통 같았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심장마저 좋지 않아 냉방기를 켜지 않으면 정말 사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매달 그들에게 100만 원씩을 주었고 그 돈이면 작은 방 하나의 전기세는 몇 배로 내고도 남을 돈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머릿속엔 이것이 자신들의 집이고 규칙은 자신들이 정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버지는 냉방기 온도를 조절할 권리도 옷을 어떻게 말릴지 결정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옛날 귀족집에 얹혀 살면서 주인의 적선으로 연명하는 식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그 밥값을 자기 돈으로 내고 있다는 것뿐이었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두 손은 예전에 칠판에 분필로 아름다운 시를 적어내려가고 붓을 들어 훌륭한 글씨를 쓰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종일 주방세제와 기름때에 찌들어 거칠게 갈라지고 피부병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참자.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자식들을 위해 일을 좀 더 하는 건 당연한 거다.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타격은 결코 숨을 돌릴 틈을 주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한 날쯤 지났을 무렵 아들의 회사가 꽤 큰 일거리를 맡게 되어 엄청난 자재비와 공사 대금을 먼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일부러 비싼 술을 한 병 사들고 와서 식탁에 아버지를 앉혀두고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대한 꿈부터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 1시간이나 길게 밑밥을 깔았습니다. 마침내 술이 3잔쯤 돌고 나자 진짜 속내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두 손을 비비적거리며 차마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 지금 천재 일우의 기회가 왔는데 자금 돌리기가 너무 팍팍합니다.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아버지께서 먼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공사 대금 들어오면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평생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만약 큰 병에 걸렸을 때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남겨둔 돈, 혹은 나중에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간병인을 부르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습니다.
사업은 잘 몰라도 요즘 경제 상황이 험악하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돈을 쏟아부었다가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바다에 던진 돌멩이처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릴 큰 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자 아들은 초조해졌습니다. 술기운까지 올라오자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회사 커지고 돈 많이 벌면 아버지나 저희나 다 어깨 펴고 사는 거죠. 게다가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인데 저 안 도와주면 누가 돕습니까? 저더러 둣골목 사치업자 찾아가서 무서운 돈 빌려 쓰란 말씀이세요? 제가 불지옥에 떨어지는 걸 눈뜨고 보실 겁니까? 회사 망해서 빚더미에 앉으면 교육자이신 아버지 체면도 말이 아닐 텐데요. 체면, 또 체면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평생 목숨처럼 지켜온 그 체면이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초조함과 술기운에 달아오른 아들의 얼굴을 보며 선생님은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들, 어릴 적 품에 안고 글씨를 처음 가르쳤던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도대체 어쩌겠습니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은 직접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깨는 절차를 밟았고 1억 5,500만 원을 아들 회사 계좌로 보냈습니다. 500만 원을 더 얹은 건 행여나 자식이 돈이 모자랄까봐 일부러 더 보탠 것이었습니다. 은행 여직원이 나이든 어르신이 이렇게 큰 돈을 이체하는 걸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친절하게 경고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큰 돈을 보내실 때는 조심하셔야 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선생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내 아들 녀석한테 주는 거요. 사업자금 보태주는 겁니다. 여직원은 아하 그렇군요 하는 표정을 지으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이치고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은 이 거대한 돈을 주면 적어도 아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존경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집안에서 자신의 처지가 조금은 나아질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철저히 틀렸습니다.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은 돈을 받고 나서는 주말 가족 식사자리에서 식구들을 향해 잔을 들어올리며 큰 소리로 한마디 던졌을 뿐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사업하라고 도와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뼈 빠지게 일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바빠졌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더 늦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사업은 잘 되어 가냐, 돈은 어떻게 썼냐 물어볼라 치면 아들은 늘 건성으로 휴대전화만 쳐다보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이 참 아버지는 사업일 몰라요. 엄청 복잡해요.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신경 끄세요. 그 큰 돈 1억 5천만 원은 마치 한바탕 바람이 불고 간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가 바보 천치 같았습니다. 가족의 정과 체면이라는 두 가지 덫에 갇혀 완전히 노란한 구제불능 바보 말입니다. 돈을 내어준 일이 그저 마음 한구석을 시리게 하는 정도였다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선생님을 완전히 차디은 얼음 구덩이로 밀어넣고 인간의 더러운 밑바닥을 보게 했습니다. 선생님의 허리는 예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교단에 서서 가르치며 얻은 직업병이었지요. 그날 오후 아들 집에서 여느 때처럼 청소를 하다가 거실 천장의 조명등이 깜빡이는 걸 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바쁘니 내가 할 수 있으면 고쳐놔야겠다 싶어 낡고 흔들리는 의자를 가져와 그 위로 조심스레 올라갔습니다. 며칠 무리한 탓이었는지 아니면 가슴속 화병의 탓이었는지 갑자기 아찔한 현기증이 덮쳤습니다. 발을 헛디뎠고 의자에서 바닥으로 무겁게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쾅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허리가 바닥에 무자비하게 부딪혔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순식간에 온몸을 찢어 놓았고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발버둥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하반신은 마치 마비라도 된 것처럼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디찬 바닥에 누워 깜빡이는 조명을 쳐다보며 공기 중에 퀴퀴한 먼지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똑딱거리며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공포가 목을 옥죄어 왔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집에서 넘어져 아무도 모르게 외롭게 죽어간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세기처럼 길고 끔찍한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녀였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널브러진 할아버지를 보고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고 가방도 내팽개쳤습니다.
선생님의 힘겨운 지시에 따라 손녀는 울면서 엄마, 즉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허겁지겁 집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선생님은 적어도 아버님 어떠세요? 어디가 다치셨어요? 119는 불렀어요? 라는 다급한 물음을 기대했지만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집에 뛰어들어온 며느리의 첫 반응은 바닥에 나뒹구는 의자와 널브러진 공구들을 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집을 어떻게 이 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버님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으세요? 우리 회사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버님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걸 어째? 또 병원 모시고 가려면 회사 쉬어야 하고 도대체 이 집구석 꼴이 왜 이래? 그 말은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얼음칼이 되어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선생님의 가슴을 또 한 번 잔인하게 도려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훨씬 더 컸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바치며 매일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줬던 그 친딸처럼 여겼던 그 며느리의 얼굴에는 단 한 톨의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짐스럽다는 경멸, 찌푸린 짜증, 그리고 자기 일정이 망가졌다는 끔찍한 분노뿐이었습니다. 조 선생님은 그 순간 번뜩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쓸모란 그저 아무 사고도 치지 않고 돈이나 갖다 바치는 것뿐이었음을, 돈줄로서의 쓸모가 사라지고 사고나 치는 짐덩이가 되자마자 자식들은 자신을 당장 내다버리고 싶은 흉물로 취급한다는 것을요. 그날 크게 다친 탓에 선생님은 장장 보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아들과 며느리가 며칠 휴가를 내고 응급실에 데려가긴 했지만 곧바로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예전처럼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낮에는 일당을 받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와서 차갑게 식은 도시락 하나를 머릿맡에 툭 던져놓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혼자 침대에 누워 고통 때문에 몸을 뒤집지도 못했고 물 한 모금 마시려 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소변이 급할 때면 이를 악주르고 통증을 참아가며 화장실까지 짐승처럼 기어가야 했습니다. 그 철저히 짓밟힌 자존심에 선생님은 셀 수도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던 나날들 속에 숨막히는 방 안으로 한 줄기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옛 동네 친구 황 할아버지의 방문이었습니다. 황 할아버지는 조 선생님보다 3살 위로 예전 같은 동네에 살았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처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진작에 살던 집을 팔고 훌륭한 실버타운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악취가 진동하는 방에 처참하게 누워있는 조 선생님을 본 순간 황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도대체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는가? 옛 친구를 보자 선생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노루 같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간 겪었던 서러움과 억울함을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다 털어놓았습니다. 다 듣고 난 황 할아버지는 남들처럼 그저 영혼 없는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곡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이 사람아, 묻겠는데 자네 돈은 지금 누가 쥐고 있나? 조 선생님은 잠시 멍해졌다가 대답했습니다. 통장은 아직 나한테 있지. 내가 관리하네. 그럼 도대체 왜 거지발사계 같은 꼴로 살고 있나? 황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대한 망치처럼 선생님의 마음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자네 돈은 자네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야. 자네와 죽은 부인이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노후 자금이라고. 자식놈 회사 살려주는 밑 빠진 독이 아니야. 손주 장난감 사주며 비위 맞추는 돈도 아니고. 보게나. 자네 지금 돈도 있고 자식들도 번듯한데 물 한 모금 떠먹여줄 사람조차 없지 않나. 이대로 가다간 끝이 뻔해. 자네가 진짜 몸을 못 가누고 병상에 썩어 문드러질 때면 그땐 돈도 다 뺏기고 껍데기만 남아 후회해도 늦는단 말일세. 황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선생님을 매섭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진작에 깨달았어. 집 다 팔아치우고 돈은 내 손에 꽉 쥐고 있네. 그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매푼 돈을 오직 나 자신한테만 쓰고 있어.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전문가들한테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넨. 내 아들놈이 날 보러 오고 싶으면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하고 내가 시간이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해. 나한테 얼마나 깍듯한지 아나? 왜냐고? 내가 더 이상 자식한테 아쉬울 게 없고 내 손에 꽉 쥔 돈이 있기 때문이지. 이 사람아, 명심하게. 늙으면 산도 무너지고 사람도 다 떠나.
유일하게 믿을 건 오직 자네 자신과 자네 주머니 속에 있는 돈뿐이야. 하지만 돈이란 건 바깥으로 꺼내 써서 나를 대접받게 만들 때 비로소 진정한 내 것이 되는 법일세. 돈으로 자네 자존심을 사란 말이야. 황 할아버지의 일침은 혼미했던 조 선생님의 머릿속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자존심. 그렇습니다. 이 두 글자를 느껴본 지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선비의 기골과 자존심을 목숨보다 중히 여겼건만 지금껏 빌어먹을 혈육의 때문에 버림받은 똥개만도 못한 꼴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황할아버지가 돌아간 후 선생님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평생 그토록 또렷하게 깨어있던 밤은 없었을 겁니다. 숨을 거두며 나 자신을 홀대하지 말라던 아내의 당부, 가만히 놔두면 썩는 돈이라던 사위의 비웃음, 아버님 돌볼 시간 없다고 소리치던 며느리의 짜증이 밤새도록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 모든 치욕과 서러움 그리고 분노는 그날 밤 단 한 가지의 결심으로 폭발했습니다. 바로 변화였습니다. 조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살겠다. 오직 나만을 위해 돈을 펑펑 쓰겠다. 빼앗긴 나의 노후를 내 돈으로 반드시 되사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결심한 선생님이 가장 먼저 돈으로 산 첫 번째 것은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제공하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돈으로 산 것이지요. 선생님의 첫 번째 과제는 부서진 몸을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불확실한 효심을 기다리는 건 곧 죽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몰래 휴대전화를 뒤져 서울에서 가장 훌륭한 사립재활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자심이 움켜준 첫 순간이었습니다. 동네 산책을 간다고 핑계를 대고 지팡이를 짚고 통증을 악물며 직접 택시를 잡아타고 최고급 건강관리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의사는 장장 1시간을 할애하여 선생님의 고통을 들어주고 가장 세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의사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리를 제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서 상태가 아주 나쁩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평생 걷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영양 상태도 엉망이라 당장이라도 쓰러질 수 있는 적신호가 잔뜩 켜졌습니다. 선생님이 두려움에 떨며 묻자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당연히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 몸은 자동차와 같아서 낡을수록 관리가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이 낡은 몸을 최고의 정비소에 맡겨 싹 다 고치는 겁니다. 부품 가는 돈 아끼지 마십시오. 바로 그날 선생님은 인생을 뒤바꿀 첫 번째 지춘에 서명했습니다. 통장을 열어 자신을 위한 최고급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결제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일주일에 3번 직접 집으로 찾아와 재활을 돕고 영양사가 짠 최고의 식단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석 달치 비용만 자그마치 1천만 원을 훌쩍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벌벌 떨려 며칠 밤을 설쳤을 돈이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는 선생님의 손끝은 단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병원비가 아니라 두 발로 걷는 자유와 내 몸을 지배할 권리를 사는 돈임을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통보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소름 끼치도록 예상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 높아졌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1,000만 원씩이나 주고 무슨 치료사를 불러요? 사기꾼들한테 홀리신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등쳐먹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프면 동네 병원 가서 진료비 몇천 원 내고 약 먹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생돈을 버리세요? 아들 건우 역시 얼굴을 잔뜩 구기며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몸 아프신 건 알겠지만 돈 쓰시기 전에 저희랑 상의 한마디 정도는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다 아버지 걱정해서 아버지 사기당할까 봐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선생님은 그들의 눈빛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평생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갈 시간도 없다면서 그게 나를 위하는 거냐? 며느리야, 내가 허리 부러져 바닥에 쓰러진 날 네가 내뱉은 말들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기억한다. 아들아, 내가 네 회사 살리라고 준 1억 5천만 원 너 한 번이라도 언제 어떻게 갚을지 의논한 적 있느냐? 내 돈이고 내 몸이다.
오늘부터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단 한 명도 내 일에 간섭할 생각 마라. 선생님이 그들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맞선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굽실거리던 아버지의 강경한 태도에 덜미가 잡힌 자식들은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물리치료사가 제때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이 아주 뛰어난 젊은 청년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선생님의 자세를 교정하고 허리를 보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과정은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치료를 받을 때마다 허리에 힘이 붙고 다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럴수록 선생님 마음속의 기둥도 점점 더 크고 단단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돈으로 산 두 번째 것은 철저한 경계선이었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세워 짐승 같은 자식들의 소나기에서 재산을 완벽히 지켜내는 선을 그었지요. 몸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졌지만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선생님은 더 이상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무료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돈 막 쓰는 괴팍한 노인네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게 했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지독한 무언의 폭력이었습니다. 당연하게 부려먹던 눈빛은 싸늘한 경계심과 짜증으로 바뀌어 마치 당장 쫓아내고 싶은 이방인을 대하듯 했습니다. 마침표를 찍게 만든 사건은 금방 터졌습니다. 이번엔 딸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이는 몸을 비비꼬며 찾아와 외손자 성적이 좋아서 영어로 수업하는 대단한 사립중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나중에 유학 가기도 좋다고 밑밥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드는 학비 때문에 남편과 밤새 다퉜다며 할아버지가 통 크게 한번 쏴주시면 안 되겠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몸 아프신 건 알겠지만 돈 쓰시기 전에 저희랑 상의 한마디 정도는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다 아버지 걱정해서 아버지 사기당할까 봐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선생님은 그들의 눈빛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평생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갈 시간도 없다면서 그게 나를 위하는 거냐? 며느리야, 내가 허리 부러져 바닥에 쓰러진 날 네가 내뱉은 말들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기억한다. 아들아, 내가 네 회사 살리라고 준 1억 5천만 원 너 한 번이라도 언제 어떻게 갚을지 의논한 적 있느냐? 내 돈이군 내 몸이다. 오늘부터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단 한 명도 내 일에 간섭할 생각 마라. 선생님이 그들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맞선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굽실거리던 아버지의 강경한 태도에 덜미가 잡힌 자식들은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물리치료사가 제때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이 아주 뛰어난 젊은 청년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선생님의 자세를 교정하고 허리를 보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과정은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치료를 받을 때마다 허리에 힘이 붙고 다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럴수록 선생님 마음속의 기둥도 점점 더 크고 단단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돈으로 산 두 번째 것은 철저한 경계선이었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세워 짐승 같은 자식들의 소나귀에서 재산을 완벽히 지켜내는 선을 그었지요. 몸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졌지만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선생님은 더 이상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무료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돈 막 쓰는 괴팍한 노인네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게 했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지독한 무언의 폭력이었습니다. 당연하게 부려먹던 눈빛은 싸늘한 경계심과 짜증으로 바뀌었고 마치 당장 쫓아내고 싶은 이방인을 대하듯 했습니다. 마침표를 찍게 만든 사건은 금방 터졌습니다. 이번엔 딸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이는 몸을 비비꼬며 찾아와 외손자 성적이 좋아서 영어로 수업하는 대단한 사립중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나중에 유학 가기도 좋다고 밑밥을 깔았습니다. 하지만 1년에 1,000만 원이 넘게 드는 학비 때문에 남편과 밤새 다퉜다며 할아버지가 통 크게 한번 쏴주시면 안 되겠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부른 이유는 세 가지를 통보하기 위해서다. 첫째, 그동안 나를 모시느라 고생들 많았다. 너희들의 수고에 보답하고자 두 집안에 각각 4천만 원씩을 넘겨주겠다. 이것이 이 예비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돈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식들의 눈빛이 늑대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짜증나던 표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징그러운 탐욕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부끼리 힐끔거리며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거봐 늙은이가 뻗대봐야 결국 돈 내놓잖아 라며 비웃는 듯했습니다. 둘째, 선생님은 그들의 가증스러운 표정을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나는 짐 싸서 완전히 독립한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방금 말한 8천만 원을 제외하고 내수 중에 남은 모든 재산과 이 집 문서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은행 신탁에 완전히 묶어버렸다. 은행은 계약에 따라 매달 내 생활비와 간병비, 병원비만 내 통장으로 쏴줄 것이다. 그 돈은 오직 나 조아무개만 쓸 수 있다. 내가 눈을 감기 전까지 너희는 이 재산의 단돈 1원도 손댈 수 없다. 내 숨이 끊어지고 나서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때는 법대로 너희들이 나눠 가지겠지. 하지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 돈으로 너희들의 밑빠진 독을 채울 생각은 두 번 다시 꿈도 꾸지 마라. 이것이 바로 선생님이 돈을 사산 두 번째 보물, 경계선입니다. 선생님은 하얀 종이 위에 찍힌 법의 도장으로 징그러운 감정 착취와 뻔뻔한 효도 노름을 영원히 끊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의 선언은 좁은 거실을 폭격기처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 건우가 첫 번째로 자리에서 튀어오르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얼굴이 돼지간처럼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친자식인 우리보다 남인 은행놈들이랑 변호사를 더 믿는다는 겁니까? 이딴 소문이 세상에 퍼지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홀린 게 틀림없어. 그 재활치료사인지 황영감탱인지 그놈들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에요? 딸 미영이도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을 은행에 바치고 수수료까지 뜯긴다고요? 아버지 진짜 노망나셨어요? 자식들한테 도둑놈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위와 며느리도 질세라 불을 붙이며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며 온갖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집안은 썩은 생선을 파는 시장통처럼 시끄러워졌고 욕설과 원망이 더러운 구정물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폭풍의 가운데 꼿꼿이 앉아있는 선생님의 마음속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짐승처럼 일그러진 자식들의 민낯을 직접 목도하니 오히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날아가 버린 듯했습니다. 내 선택이 완벽하게 맞았어. 이 지긋지긋한 연극은 진작 끝냈어야 했어. 선생님은 그들과 입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4천만 원 증여계약서를 밀어주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통보는 끝났다. 법적 조치도 다 끝났어. 여기 있는 4천만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든 말든 알아서들 해라. 안 찍으면 이 돈도 전부 은행 신탁에 부어버릴 테니. 그날의 가족회의는 참혹하게 깨졌지만 아들과 딸 부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악담을 퍼부으면서도 결국 계약서에 지장을 꾹 눌러 찍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계약서를 채가면서 줘도 안 받으면 손해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짐승 같은 뒷모습을 보며 선생님은 이 8천만 원이 자식들의 사랑을 사진 못했어도 그들과 철저히 연을 끊을 수 있는 평화의 값으로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돈으로 산 세 번째 선물은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환경이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꼭 맞는 보금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말끔히 정리한 선생님은 즉시 세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옛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추억도 있지만 그 더러운 싸움의 기억이 생생했고 자식들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언제든 찾아와 괴롭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숨막히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자식들이 찾아오기도 힘들고 오고 싶어 하지도 않을 먼 곳을 골랐습니다. 다시 황할아버지에게 연락하여 그의 안내를 받아 수도권 외곽의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자리한 최고급 실버타운을 계약했습니다. 퀴퀴하고 죽어가는 일반 요양원이 아니라 거대한 노인대학이자 휴양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 수영장, 최신식 체육관은 물론이고 심지어 선생님이 젊은 시절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나무궁의 공방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입주하려면 엄청난 목돈의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선생님은 신탁에 묵지 않고 꼽을 쳐둔 비상금과 옛날부터 애지중지 모아온 골동품 그림들을 미련 없이 팔아치워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300만 원이 훌쩍 넘는 생활비와 관리비는 은행 신탁에서 알아서 꼬박꼬박 입금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생님이 스스로에게 선물한 세 번째 선물, 완벽한 평화와 후반전을 함께할 동지들이었습니다. 이사를 하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날 건우와 미영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 뜯어낼 궁리에 바빴는지 삐쳐서 안 왔는지는 알 바 아니었습니다. 오직 황할아버지만 낡은 자동차를 끌고 와서 이삿짐 상자 몇 개를 날라주었습니다. 상자 속엔 낡은 가족사진 몇 장과 손때 묻은 서적, 그리고 평생 아껴 쓴 벼루 세트가 전부였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이기적인 회색빛 도시가 멀어질 때 선생님은 눈물커녕 꽉 막혀있던 숨통이 확 트이는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마침내 더러운 철창을 박차고 맑고 푸른 하늘로 날아오른 한 마리의 자유로운 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실버타운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작은 방은 옛날 서재처럼 똑같이 꾸몄고 아침이면 새소리를 들으며 공원에 나가 동년배 노인들과 건강체조를 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오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뜻이 맞는 옛 지식인들과 붓글씨를 쓰며 고상을 떨었습니다. 은퇴한 의사, 교사, 기술자들이 모여 있으니 대화가 너무나 잘 통했습니다. 오후엔 공방에 처박혀 나무 향을 맡으며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꾸준한 재활치료와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부러졌던 허리는 완벽하게 나아 지팡이 없이도 꼿꼿이 걸었습니다. 심지어 황 할아버지의 손주에게 줄 예쁜 나무 인형을 직접 깎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새 친구들은 누구도 자식이 효도 한 해 만에 유산을 얼마나 물려준 해 만에 하는 천박한 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지나간 옛 역사, 손에 든 시집, 그리고 창밖으로 흘러가는 뭉게구름에 관해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의 학식을 알아본 실버타운에서 매주 한 번씩 국어 고전 강의를 열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다시 교단에 올라 백발이 성성한 학생들의 존경 어린 윤빛을 받으며 강의를 하던 날, 선생님은 잃어버렸던 삶의 가치와 자신이 아직 세상에 필요하다는 벅찬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그 빛나는 행복은 자식들에게 수십억을 바쳐도 결코 얻지 못했을 기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실버타운에 들어간 지 석 달이 지나서야 아들과 딸이 쭈뼛쭈뼛 찾아왔습니다. 은행 신탁에 막혀 더 이상 돈을 빼낼 구멍이 없음을 뼈저리게 확인한 탓인지 오히려 태도가 공손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한 듯 소리치고 화내지 못하고 마치 매맞은 개처럼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미리 방문 예약을 잡은 뒤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분위기는 몹시 서먹했습니다. 아버지는 잘 지내냐고 묻길래 선생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옛날보다 100배 1000배 낫다며 컬컬 웃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들은 다 잘 지낸다고 둘러댔지요.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 아들은 그 1억 5천만 원을 결국 홀라당 날려먹고 빚쟁이에 시달리고 있었고, 딸 미영이도 손자 학비를 스스로 대느라 허리가 휘어 매일 부부싸움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처참한 현실을 감히 아버지 앞에서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으로 쌓아 올린 철벽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차가운 벽이 선생님을 자식들의 흡혈귀 같은 착취로부터 완벽히 보호해 주었고, 역설적이게도 그 멀어진 거리 덕분에 겉보기에는 가장 평화로운 부모-자식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고 난 뒤 노을이 붉게 물드는 창밖을 보며 황 할아버지가 슬쩍 물었습니다. 어이 친구, 평생 모은 돈 자식들 한 푼 안 물려주고 다 써버린 거 혹시라도 후회하지 않나? 선생님은 노을빛보다 더 따뜻하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후회라니. 내가 유일하게 미치도록 후회하는 건 이걸 10년만 일찍 깨닫지 못했다는 것뿐이네. 일찍 이랬더라면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날들을 10년은 더 누렸을 텐데 말이야. 나는 내 통장의 돈으로 잃어버릴 뻔한 내 목숨과 다리를 샀고, 무너진 자존심을 샀고, 이 고요한 영혼의 평화를 샀네. 내 평생 이보다 더 싸고 값진 물건은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내가 돈으로 산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일세. 여러분, 조 선생님의 끔찍하고도 찬란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그저 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요양원에서 수만 명의 늙고 병든 분들을 지켜보며 뼈저리게 느낀 피눈물 나는 현실의 축소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돈 이야기하면 정 떨어진다고 점잔을 빼십니다. 하지만 노후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늙어서 돈 이야기를 확실히 끊어내지 않으면 가족의 정은 물론이고 당신의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조 선생님이 목숨을 걸고 깨달은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돈으로 사십시오. 사기꾼들의 수상한 약초를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몸이 무너질 때 아까워하지 말고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전문가와 간병인의 손길에 돈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철들 자식의 헛된 효심에 내 목숨을 맡기지 마십시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은 잔인하지만 영원한 진리입니다. 확실하게 돈을 주고 당신을 모실 전문가를 고용해서 사람답게 존엄하게 숨쉬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둘째, 법의 울타리로 철저한 경계선을 사십시오. 자식들과 서류들이 밀고 법으로 따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은행 신탁이라 법적인 계약을 통해 이것은 내 목숨줄이니 너희는 탐내지 말라고 칼로 무 자르듯 명확히 갈라놓아야 남은 가족의 정이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맺고 끊음이 흐리멍덩한 돈은 자식들을 흡혈귀로 만드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돈줄을 꽉 쥐고 휘두를 때 비로소 어른으로서의 권력도 생기는 법입니다. 셋째, 고요하고 평안한 보금자리를 사십시오. 자식들과 함께 사는 집이 숨막히는 감옥 같고 내가 똥강아지만도 못한 짐덩어리처럼 느껴진다면 단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돈을 쏟아부어 그곳을 탈출하십시오. 당신을 모셔줄 수 있는 편안한 실버 커뮤니티로 도망치십시오. 그곳에서 또래들과 어울리고 옛 취미를 살리며 내 남은 생애를 눈부시게 불태울 새로운 놀이터를 찾으셔야 합니다. 사람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지독히 외롭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외로움이자 지옥입니다. 저는 조 선생님이 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 계속해서 돈으로 자식들의 헛된 정을 사려 발버둥 쳤다면, 끝없이 입을 벌리는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려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10중 8구 그 악취나는 단칸방에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 피눈물을 흘리며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불이 되었겠지요.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혼의 문턱에서 늙고 힘없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엄과 자유, 그리고 꼿꼿한 체면을 사들일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 무기입니다. 이 최후의 무기를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 인생 전체의 지혜를 증명합니다. 자식들에게 삐까번쩍한 금덩이를 남겨주는 헛된 꿈을 버리십시오. 그 대신 당신 자신의 몸에 투자하여 당당하게 걷고 노후를 감상하십시오. 자식들과 단단한 벽을 쌓는 데 투자하여 누구에게도 협박받지 않는 평화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기분 좋게 웃고 떠들 수 있는 나만의 왕국에 투자하여 찬란하고 존엄한 노후를 완성하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이 뼈아픈 이야기가 다가올 앞날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시는 수많은 분들의 가슴에 시원한 폭포수 같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순이시든 요른이시든 여든이시든 두 주먹에 꽉 쥔 통장이 있다면 판을 뒤집기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늙어가며 이런 뼈저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서 이런 안타까운 이웃을 보신 적은요? 통장에 돈이 있다면 남은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돈을 주고 사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에 여러분의 빛나는 지혜와 아픈 경험들을 편안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글 한 줄이 오늘 밤 지옥 같은 고민에 빠져 허덕이는 또 다른 노인에게 큰 동아줄이 될지 모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남은 인생 내내 따스한 햇볕만 가득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